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2022년에서 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물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경계하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칼럼이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에 공개한 2022년에서 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방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발사대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강국으로의 변신을 예고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면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앞으로 개발 및 전력화할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이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포의 탄두 중량이 2톤이며 사거리가 800km임을 고려할 때 이번 중기계획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들은 그보다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군의 도발원점이 될 미사일 기지나 장사정포 진지, 그리고 지휘소 등 주요 전략 목표는 산지나 지하에 구축돼 있어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이들 지역을 공습하더라도 지하 수십 미터 깊이까지 타격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군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고자 하는 건 단순히 화약을 많이 실어 폭발력을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두에 중금속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통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정점고도 도달 후 목표물을 향해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중력과 속도가 붙으며 따라서 탄두를 중금속으로 채우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면서 파괴력과 관통력이 배가 됩니다. 즉, 탄두 중량이 무거운 탄도미사일은 지하 목표물 타격용 폭탄인 벙커버스터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관련 자료에서 지대지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위력을 키워 지상 표적 위주의 타격에서 갱도와 건물을 직접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공격 시의 오차 범위도 기존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 구면적 수준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 만큼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와 잠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발표 자료에서 SLBM 개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는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대가 6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 4-4로 명명된 우리 군의 SLBM은 실제 잠수함을 이용한 시험 발사만 마치면 사실상 개발이 완성됩니다. 국방부는 함대지 및 잠대지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 은밀성과 즉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주변국의 해양 접근 억제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전술함대 지유도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추가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입체적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KTSSM은 북한군의 방사포 지하갱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이제는 일본의 우익들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인사 중 한 명인 아비루 루이는 산케이 신문의 해외 홍보 매체인 재팬 포워드에 한국의 미사일 위협이란 칼럼을 게재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이제는 일본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아비루 루이는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대표적인 극우 논설위원으로 2019년에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DHC TV에 나와 한국에 없다고 곤란해지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라고 발언했으며
지금까지 독도 및 위안부 관련 문제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럼 이 칼럼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 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베 총리가 기초를 놓았던 위협 억제력의 강화를 위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조차 헌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공명당으로부터 선거 협조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가 국가안보에 대해 이렇게 느긋해도 괜찮습니까? 최근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된 고위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론들이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엄중성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가 지적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협정 이전에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사정거리 800km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한국이 사정거리에 제한 없이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 사전에 일본에 통보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정거리의 제한을 없애면 지금부터 한국은 일본 열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미래에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외교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한국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을 가로막고 있었던 마지막 사슬을 풀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고위 관리는 한국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과 언론들의 긴급함이 부족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은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일본은 우리의 가상의 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동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측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같은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안경비대의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 순시선에 경고사격을 하도록 허가하고 침몰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의 위기를 촉발했으며 이 사건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미동맹 자체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인 리차드 로리스는 그의 에세이에서 한미동맹은 2030년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했습니다. 로리스는 에세이에서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면 남북한 모두 일본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일본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중국과 북한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과 언론 매체의 반일 언행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인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부 재건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타조처럼 살 수 있는 평화정신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집권 연립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상이 칼럼의 전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우익들의 칼럼들을 보면 전에는 안 보이던 몇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전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중국 군사력의 위협을 부각시켰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국방비가 2년 안에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할 것이라는 일본 내의 보도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의 국방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 일본의 국방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또한 한국의 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으니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여 한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력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의 사고 수준에 멈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이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20년 전의 눈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익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자신들이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군사력 면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자신들이 탄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야 현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